인터넷 슈퍼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설레는 슈퍼카. 근데 앞에 인터넷이 붙으면 분위기가 꽤나 달라집니다. 대개 평범한 양산형 모델 중에서 차급에 비해 좋은 성능을 품었거나 가성비가 뛰어나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사랑받지만 정작 판매량은 저조한 차량을 농담조로 일컫는 용어죠. 인터넷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서인지 개인적으로 인터넷 슈퍼카 하면 가장 먼저 이 차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크로스오버의 인기에 떠밀려 아쉽게 사라져버린 한 비운의 준중형 세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울어진 집안에서 태어나 한때 GM 세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차. 역대 인터넷 슈퍼카를 꼽으면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이번 시간에는 GM 대우 라세티,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J200, GM 대우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출시된 첫 번째 신차 라세티는 전작인 누비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의 대우차는 많은 풍파를 겪으며 신차 사이클이 망가진 상황이었고 결국 후속 투입이 늦어지면서 아반떼 XD에 밀려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누비라2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내기 위한 결정이었죠. 디자인은 줄곧 외주를 맡겨왔던 대우차답게 이번에도 외관은 유명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가 주도했고 대우 디자인 포럼이 디테일과 실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전면부는 앞서 출시된 매그너스와 비슷한 인상이었는데 GM에 편입된 이후에 출시되었음에도 당시 대우차 패밀리룩이었던 3분할 그릴을 달고 나와 한눈에 봐도 대우에서 나온 차량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미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이후 편입되어서 그대로 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우 자동차에 대한 GM 나름의 예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하나의 큰 프레임 안에서 세 칸을 나누었던 다른 모델들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색상에 따라 조잡해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죠. 휘라치를 강조한 디자인과 쐐기형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측면은 멀티스포크 휠, 밋밋한 도어 패널에는 사이드 몰딩을 추가해 무게감을 덜어냈습니다. 후면부는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과 양 끝단에 배치된 램프로 실제 수치에 비해 넓어 보였고 세로로 긴 리어 램프는 전작인 누비라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죠. 전체적으로 전작인 누비라2보다 보수적이면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으로 거듭났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급인데다 패밀리카 수요도 꽤 많았던 만큼 무던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추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내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졌는데요. 일반적인 운전자 중심 구조였던 전작과 달리 수평으로 길게 뻗은 좌우 대칭형 대시보드는 중형차에 탄 듯 널찍해 보였고 화려한 우드 그레인을 덧대 매그너스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앞좌석 열선 시트, 8개 스피커에 5.8인치 VCD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레인 센싱 와이퍼 등 편의 장비 역시 상위 모델 부럽지 않게 채워넣었어요. 빈 곳은 그냥 두는 법 없이 수납 공간을 조성했고 글로브 박스에는 냉장 기능을 넣어 더운 여름철 음료수를 차게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뉴얼과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지만요. 넉넉한 뒷좌석은 분리형 헤드레스트와 암레스트를 갖춰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6대4 분할 폴딩까지 지원해 안 그래도 넉넉한 트렁크를 더 넓게 이용할 수도 있었죠. 전반적으로 라세티는 전작인 누비라2에서의 아쉬움을 달래주듯 모든 면에서 진보했고 중형차에 준하는 차라는 준중형차의 본래 의미처럼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구성이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누비라의 것을 개량한 4기통 1.5리터 가솔린 단일 사양으로 5단 수동 및 아이신 4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촘촘한 기어비로 초반 응답성을 높인 경쟁차와 달리 간극이 넓게 세팅되어 내관에 걸맞는 느긋한 가속감을 제공했지만 이를 출력 부족으로 받아들이는 운전자들이 많았고 도심주행으로 잦은 정체 및 재출발이 많은 우리나라 도로환경 특성상 RPM을 높이다 보니 연비도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안 좋기는 매한가지였던 경쟁차들에 비해 수치상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우차에 따라다녔던 선입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연비 지적을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주행 질감은 유럽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대우차의 성격에 맞게 북미 지향의 아반떼보다 탄탄하다는 평가가 주류였고 듀얼링크 리어 서스펜션, 흡음재를 덧댄 엔진 커버와 대용량 머플러 등 NVH도 신경써 승차감과 정숙성을 보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미끄럼 방지 장치 TCS와 같이 주행 안정성을 위한 장비도 아낌없이 투입했죠. 2004년에는 소소한 부분 변경과 함께 상품성을 높인 뉴 라세티가 출시됐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유산이었던 3분할 그릴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간결하게 수정해 전면부가 한결 깔끔해졌고 이후 배기량을 높여 출력을 개선한 1.6L 모델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005년부터 세제 개편으로 소형차 기준이 기존 1500cc 이하에서 지금의 1600cc로 격상됨에 따라 이 1.6L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꼴랑 100cc 차이였지만 약간이나마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갈수록 크고 무거워져가는 차체를 떠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부터 경찰에 대량으로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순찰차로도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한편 테라스 해치백 모델인 라세티 5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뜬금없는 가지치기 모델은 아니고 전작 누비라에서 선보인 해치백 모델 누비라 D5의 후속이었지만 이런 차가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새로운 라인업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통 차명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면 기반이 된 차량의 디자인을 살짝 변형해 한눈에 봐도 가지치기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해 라세티 오더어는 외관에서 세단과 완전히 차별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피닌파리나가 아닌 GGR의 이탈 디자인에서 스타일을 담당했습니다. 친정이 같은 누비라 D5처럼 테일게이트를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보편적인 해치백 모델과 달리 세단에서 트렁크만 떼어낸 듯한 테일게이트로 세단과 해치백의 중간 형태였고 보수적인 디자인의 세단보다는 스포티하면서 젊은 감각이 돋보였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실내에도 변화를 줬죠. 원형으로 처리한 에어벤트, 고리타분한 우드그레이는 걷어내고 금속 느낌의 패널로 마감해 한결 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전장은 짧아졌어도 휠 베이스가 그대로니 넉넉한 실내 공간 역시 그대로였고 해치백의 실용성은 덤이었어요. 때문에 라세티 세단의 보수적인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꼈던 젊은 소비자들, 특히 여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7년에는 뒤처진 경쟁력을 파워트레인으로 만회하고자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린 강력한 2.0L 디젤 라인업이 추가됐고 마티즈 휠,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포스카에서 재미를 본 모양인지 외관을 스포티하게 꾸밀 수 있는 순정 바디킷인 에어로팩을 옵션으로 제공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누비라 D5는 몰라도 이 누비라 스펙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죠. 스테이션 웨건 모델인 라세티 웨건을 투입한 것이 돋보였는데요. 디젤 엔진의 시원스러운 출력과 SUV 못지않은 실용성으로 무장했습니다만 투입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고 가뜩이나 세단도 인기가 없는 마당에 비인기 차종인 웨건이 인기를 끌리 만무했죠. 그나마 몇 대 안 팔리던 것도 이후 등장한 i30 CW에 밀리면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차로 남았습니다. 또 2.0 디젤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어 소형차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메리트를 떨어뜨렸죠. 그래도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신 모양인지 GM대우 쉐보레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 앞에서 이 차량을 많이 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고로 해치백과 웨건은 2세대가 출시된 이후에도 라세티 EX라는 이름으로 2010년까지 국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라세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편의 장비를 앞세워 강력해진 경쟁차를 상대하기에 충분한 상품성으로 무장했고 이번에도 시장일위 아반떼를 저격하는 광고를 집행하며 라이벌 구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반떼 XD가 시장을 휘어잡은 상황에서 닛산의 블루버드를 들여내놓은 르노 삼성의 SM3, XD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아의 세라토까지 참전하면서 준중형차 시장은 과열됐고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무난한 차 라세티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어려운 회사 분위기 속에서도 걸출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아반떼를 견제했던 선대 누비라와 달리 라세티는 새로운 차명과 무난한 상품성이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해치백과 웨건을 추가해 신선함을 더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죠. 과거 대우 시절부터 이어져온 망한 회사라는 분위기와 앞서 언급했듯 차급을 막론하고 연비가 나쁘다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수출에서 전부 만회했습니다. GM이 선택한 월드카라는 광고 문구처럼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공룡기업 GM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판매됐고 국내 판매량에 관계없이 군산 공장의 생산 라인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후속이 출시되며 내수 판매를 중단한 이후에도 중국과 개도국 시장을 위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신형과 함께 꽤 오랫동안 생산됐습니다. 과거 대우의 현지 공장을 사들여 국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라보네는 이런 모델을 반조립 형태로 공급하기도 했죠. 이 시기 출시된 차량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인 차체 부식을 제외하면 SM3는 빼고요. 이렇다 할 고질병은 딱히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쟁차의 자동 변속기들이 종종 말썽을 일으킬 때 아이신 자동 변속기의 높은 신뢰도가 빛을 발하기도 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문드문 보였었는데 세월이 세월인 만큼 무지개 다리를 건넌 친구들이 많고 그나마 멀쩡한 차들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등지로 몽땅 수출되면서 지금은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GM대우 체제로 개편된 이후에도 회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SUV 윈스톰이 불어오는 SUV 훈풍에 힘입어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라인업으로 무장한 라세티와 신차 토스카 등 주력 세단 라인업이 주춤하면서 GM대우 경영진의 고심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설상가상 2008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모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GM 역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브랜드와 신차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인수된 GM대우는 다행히 매각이나 폐기가 아닌 소형차 생산과 신차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 출시된 2세대 라세티 프리미어는 어깨가 무거운 신차로서 경영진의 기대와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차였습니다. GM대우가 주도하고 독일 오펠이 참여해 개발된 라세티 프리미어는 GM의 자원을 10분 활용해 개발된 신차인 만큼 때깔부터 남달랐습니다. 앞서 출시된 기아 포르테가 직선의 단순함을 내세우며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추구했다면 이쪽은 직선의 단순함을 철갑을 두른 듯 견고하고 다부진 인상으로 풀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전작의 수수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툼한 선과 면을 앞세운 강렬한 디자인에 경쟁차들을 압도하는 몸집까지 갖추면서 차급 이상으로 듬직해 보였어요. 아기 맹수를 연상케 하는 전면부는 팬더를 타고 올라가는 눈꼬리로 개성을 더했고 두툼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익숙한 범퍼 디자인으로 다른 라인업과 패밀리 룩을 이뤘습니다. 오히려 이 GM대우 그릴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때는 GM대우 브랜드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 보니 수출형 쉐보레나 홀덴 그릴로 바꾸는 드레스업이 국룰로 자리 잡은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온전한 라세티 프리미어를 찾아보기 힘들죠. 아마 라프보다 홀덴 크루즈가 더 많을 거예요. 측면은 전형적인 3박스 세단 스타일이었던 전작과 달리 완만하게 떨어지는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 차체 대비 좁은 면적의 유리창과 대형 알루미늄 휠이 조화를 이루며 수입차 못지않은 꽉 찬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휠하우스가 넉넉해 17인치가 적정 사이즈로 보일 정도였어요. 뒷모습은 두꺼운 크롬바와 디퓨저 형상을 더한 범퍼로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했지만 차 크기에 비해 거대해 보이는 리어램프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실패한 전작을 답습할 필요는 없었겠죠. 라세티 프리미어는 이름 빼고 다 바꿨다는 말처럼 라세티라는 이름만 거저였을 뿐 전작과는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파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세대 교체를 이룬 아반떼가 물에 퉁퉁 부른 듯한 디자인으로 붕어라는 놀림을 받고 있을 때 강인하고 멋진 디자인을 내세운 라세티 프리미어는 여리여리하고 가벼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경쟁차들과 대비되며 젊은 남성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아제라이드 출연으로 유명해진 김태환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모델이죠. 멋들어진 외관이 전시장으로 이끌었다면 실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대 교체란 이런 것이다를 외치는 듯한 실내는 전작의 좌우 대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탑승객을 둥글게 감싸는 랩 어라운드 형태로 디자인해 안정감이 돋보였고 금속 장식과 은은한 푸른색 조명을 사용해 도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듀얼 콕핏으로 명명된 이 패밀리 룩은 이후 등장한 신형 라인업에 두루 적용됐죠. 고리타분한 우드그레이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를 폭넓게 감싼 인조 가죽 마감은 차급 이상의 고급감을 선사했어요. 스포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은 엄지가 닿는 곳에 버튼을 마련해 조작 편의성이 좋았고 크루즈인데 크루즈가 없네. 너머에 자리한 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연비 계산 기능을 넣은 트립 컴퓨터까지 갖춰 보기에도 기능면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센터 페시아 상부와 하단 콘솔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보편적인 데 반해 기어 레버까지 Y자로 자연스레 이어진 센터 페시아가 신선했고 최상단에 단색의 LCD 모니터를 넣어 오디오 및 공조 정보를 함께 표기해주는 것, 자연스레 자리 잡은 사각형 스타트 버튼, 온도와 풍량 조절 다이얼 안쪽에 열선 시트 버튼을 넣는 등 눈에 거슬리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을 위한 디테일이 돋보였어요. 넉넉해진 휠베이스로 뒷좌석 공간은 여전히 쾌적했지만 뒷좌석 암레스트는 결국 GM당해버렸고 전작에도 있었던 분리형 헤드레스트, 실용적인 뒷좌석 폴딩 대신 스키스루를 넣는 등 나사 하나 풀린 듯한 패키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왜 때문인지 공식 사진에는 있었던 내비게이션이 누락된 채 출시되어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순정 내비게이션 퀄리티가 불보듯 뻔하니 별 도움은 안 됐겠지만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랑 아예 선택조차 못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애프터마켓 장인들이 말끔하게 해결해주긴 했지만요. 소재의 질감과 버튼의 조작감에서 차급의 한계가 느껴졌지만 이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커버했고 덕분에 10수년이 지난 지금 봐도 동시대 차들과 비교해 구식 느낌이 별로 안 나죠. 그때 당시 경쟁차들이 이랬다는 걸 떠올리면 라세티 프리미어의 실내는 그야말로 선녀였어요. 여기서 더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문제지만
사활을 걸고 만든 차답게 디자인뿐 아니라 파워트레인에서도 앞서 나갔는데요. 앞서 토스카를 통해 중형차 자동 변속기의 다단화를 제시했던 GM대우는 내친 김에 준중형차인 라세티 프리미어에까지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신기술 부분에서 확실히 앞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숫자가 높은 게 무조건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자동차 세계지만 중형차마저 4단 자동 변속기가 주류이던 시점에 이러한 파격적인 사양은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았지만 항속 주행 시 확실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에게는 꽤나 큰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4단 달린 아이소티를 타봐서 알아요 제가. 여기에 오펠 기술진의 풍부한 노하우가 반영된 하체 세팅으로 동급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뽐냈고 특히 고속 주행 안정성이 단연 돋보였어요. 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높이면서 다부진 외관에 걸맞는 안전성까지 갖췄죠. 다만 강력한 무기였던 이 6단 자동 변속기가 도리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1세대 하이드로매틱 6단 자동 변속기, 일명 보령 미션 특유의 부족한 만듦새로 원하는 타이밍에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속 주행 시 불쾌한 변속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너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2.0, 2.5리터 엔진을 얹은 토스카에서는 그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애매한 성능의 1.6리터 엔진에 끼워 넣다 보니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또 고장력 강판을 적용하면서 늘어난 몸무게는 고스란히 가속감과 연비에서 불리하게 작용했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경쟁차들과 비교되며 굼뜨다는 이미지를 얻었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 1.6리터 모델을 직접 운전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문짝만 여닫아도 동급에선 기대하기 힘든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관리가 잘 된 차도 아니었지만 저속에서 바보스러운 미션을 제외하면 엔진이나 하체 컨디션이 참 좋았습니다. 같은 해 생산된 아반떼에서 느껴졌던 헐거움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오너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내구성이 체감되더라고요. 보통 신차일 때는 웬만하면 다 좋은데 이제 그 상태를 얼마만큼 오래 유지하느냐가 내구성의 핵심이죠. 이 부분은 확실히 출고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빈약한 출력의 아쉬움은 이듬해 추가된 디젤 모델이 속 시원히 풀어줬습니다.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2.0리터 디젤 엔진이 올라갔는데 너프된 엔진을 탑재했던 이전과 달리 중형 세단 토스카, 중형 SUV 윈스톰에 탑재된 엔진을 컴팩트한 라세티 프리미어에 그대로 넣었어요. 빈약한 출력으로 지적받던 가솔린 모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력, 2배가 넘는 토크가 수입차 못지않은 탄탄한 기본기와 시너지를 일으켜 그야말로 차가 날아다녔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 마찬가지로 보령산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지만 다행히 말썽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우렁찬 엔진음과 하이트림의 전용 알루미늄 휠을 제외하면 겉모습에서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줄여서 라프디는 운전의 재미와 경제성, 세단의 실용성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탄탄한 매니아층을 결성했고 가성비 좋은 입문용 펀카로 소소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흠잡을 곳 없는 최고의 차라는 인터넷에서의 압도적인 찬사와 달리 실제 국내 판매량은 동급 중 가장 저조했기 때문에 인터넷 슈퍼카라는 칭호를 얻은 모델이기도 했죠. 중형차가 아른거리는 가격과 높은 배기량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 다음가는 값비싼 재산을 들이면서도 시승 한번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구매 문화도 분명 한몫했을 거예요. 이후 가솔린 모델도 1.8리터 엔진과 렉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한 라세티 프리미어 ID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다 나은 주행 성능을 제공했지만 위와 비슷한 이유로 소수의 오너들만 만족하며 타는 차가 됐죠. 2010년 말 출시된 2011년형 모델부터는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6대4 분할 폴딩 시트가 돌아왔고 동급 유일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갖추면서 드디어 니값을 하게 됐습니다. 혹평받았던 1.6리터 엔진의 출력을 끌어올리고 개선된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주력 모델의 상품성을 보강했지만 그 사이 등장한 차세대 아반떼, 만만했던 SM3마저 신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탓에 판매량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본격적으로 생산된 2009년 국내 누적 판매량은 44,000여 대. 잇따라 내놓은 경쟁사의 신형 모델에 밀려 꼴찌에 머물렀지만 해외에서 강한 GM대우답게 수출 시장에서는 여전히 잘 나갔고 내수도 직전 모델에 비하면 판매량이 50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부진하던 GM대우 전체 판매량을 견인하는 효자차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GM대우 브랜드가 역사 너머로 사라지고 쉐보레로 새 단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비 넥타이를 맨 이 모델로 변경됐죠.